안녕하세요. 일산 위너스학원 국어과 원장 양병철입니다. 오늘은 2018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문법을 해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선생님이 문법을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문법은 출제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의문의 변동,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단어, 특히 형태소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문장 성분,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고, 됐죠? 여기 이제 문법 요소를 좀 기억해 둬야 되고, 중세국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5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문의 변동, 단어, 문장, 그 다음에 문법 요소, 중세국어. 가끔은 모의고사에 보면 여러분 이런 게 나와요. 예비고사 학생들은 잘 아세요. 뭐 외래어 표기법이라든지, 이해되셨죠? 또는 표준 발음이라든지 맞춤법 통일안이라든지, 됐죠? 로마자 표기라든지 이런 게 가끔 나옵니다. 1년에 모의고사가 6번 있죠. 6번 중에 한 번씩은 나온다는 거. 한 번씩. 그럼 결국 수능에서 출제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수능에서 나오면 거의 다 이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가 문법을 진짜 잘하려면 뭘 해야 되냐?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는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어간과 어미를 구별 못하거나 체언이 뭐고 용언이 뭔지를 모른다. 문장에서 주어하고 서술을 구별하지 못한다. 형태소 중에서 실질 형태소가 뭔지 아니면 형식 형태소가 뭔지를 모른다. 의문 중에서 자음과 보호 또는 단모음과 반모음이 이중모음이 뭔지를 모른다.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용어들은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탕에 깔려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문법이 나오면 주어진 지문들을 이해하면서 그냥 자유롭게 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기본을 먼저 쌓는 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의문의 자음과 모음에 자음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모음에는 어떤 종류가, 자음에는 조음 방법에 따라 조음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되는지, 됐죠? 형태소에 무슨 종류가 있는지, 단어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됐지? 단어를 분류하는 게 뭐죠? 품사 아닙니까? 그래서 품사에는 뭐가 있는지, 됐죠? 문장 성분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쌓아지면 여러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 있는데 문제를 풀면 계속 틀릴 수밖에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기본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은 꼭 5문제 중에서 몇 문제는 2문제 이 정도는 틀리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3, 4등급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문법을 공부할 때는 선생님 부탁인데 기본을 정확히 쌓고 이 파트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된다. 됐죠? 2018학년도 수능 문법은 아주 쉬웠습니다. 뭐였던? 아주 쉬웠습니다. 전년도에 비교하면 난이도가 아주 쉬웠죠. 그러니까 결국 학생들은 1번부터 거의 한 25번까지, 27번까지 이렇게 푸는데 별로 이렇게 막힘없이 쭉 갔을 겁니다. 근데 27번에 오버슈팅 지문에서 한번 됐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부호와 지문에서 한번 당한 거죠. 그러다가 뒤에 가면 이제 막상 이제 뒤에 맨 마지막에 관촌숲이라는 소설이 아주 쉬운 소설이었는데 그걸 이제 결국은 읽지 못하고 빨리 읽고 그냥 찍어서 나온 학생들도 좀 있겠죠. 됐죠. 하지만 2018학년도 수능 국어는 앞부분이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등급컷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문법은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문학과 문법은 EBS 교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절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기본만 정확히 좀 쌓으세요. 알았죠? 그래서 동사하고 형용사는 구별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단어를 딱 봤는데 동사니 형용사니 형용사 이 정도로 자신 있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애매한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방법을 가지고 또 구별하거나 의미를 가지고 구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문법의 첫 번째 11번 문제부터 해설을 좀 해주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예비고3 학생들은 3월달 전에 문법을 다 끝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시험 보는, 모의고사 보는 전날 복습을 하고 시험 보러 가는, 복습을 하고 시험 보러 가는 이런 반복만 이루어진다면 수능 때 문법은 절대 틀리지 않을 겁니다. 거기 11번, 12번 지문은 뭐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까? 이거 다 아는 내용들 아닙니까?
국어의 단어들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면 합성어죠. 어근과 파생접사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면 파생어입니다. 어근과 파생접사가 결합한 단어는 파생접사가 어근 앞에 결합하면 접두사고요. 파생접사가 어근 뒤에 결합하면 접미사입니다. 이거 어디에서 다 배운 거죠? 여기에서 배운 겁니다. 단어의 형성에서 배운 겁니다. 그럼 학생들은 이걸 읽다 보면 이런 학생들 있죠. 선생님 어근하고 어간은 무슨 차이야? 이런 게 궁금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밑에 다 나옵니다. 됐죠? 어근이 용언, 어간이나 체언일 때 그 뒤에 결합한 파생, 접사는 어미나 조사와 혼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생, 접사는 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결합해서 용언이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조사는 체언과 결합해서 체언이 문장 성분임을 나타내줄 뿐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한다. 근데 결국 이거는 단어의 형성에서 뭐하고 뭐를 접사와 조사와 어미의 차이점을 좀 설명하고 있다. 사실 선생님이 마지막 보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꼭 공부를 좀 하고 가라. 그 다음에 수능시험에 활용이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마무리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봐야 될 게 묘비명을 한번 보고 가라 라고 얘기했죠. 가끔 저도 잘 찍는답니다. 맞죠? 그래서 올해는 묘비명, 작년에는 선생님이 사실 소설 지문 하나를 맞췄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관동별곡이 나온다고 해서 학생들한테 정확하게 좀 보고 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매년 마지막 3학년 학생들 수업 다 끝나고 마지막에 전체를 모아놓고 마지막 3시간 최종 마무리 보강을 딱 합니다. 그때 이제 파트별로 나올 걸 예상해주고 이렇다고 부정행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됐죠? 그 다음에 대체로 보면 EBS에 자주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고 이게 주제가 올해 만약에 작년에 이런 주제가 시에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거라는 패턴이라는 게 조금 있습니다. 가르치다 보면 이게 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이 어미를 좀 집중해서 좀 보고 가라. 어미의 종류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선생님이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잠을잠이라고 하면 얘는 뭔데? 접사인데 얘는 뭐다? 얘는 어미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얘는 그래서 접사가 붙어서 뭐가 된 거죠? 이거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명사가 된 거고 얘는 그냥 어미가 붙어서 그냥 동사입니다. 됐죠? 여기서 말한 게 그거 아닙니까? 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요. 됐죠?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만 얘는 그렇지 않다. 앞말에 붙어서 그 앞말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는 거다. 끝. 밑에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용언, 어간의 어미가 결합한 형태나 체언의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로 원래는 새로운 단어는 얘가 만드는데 얘네들이 결합해서 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얘네들이 결합해서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네. 먼저 용언의 활용이 역사적으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된 얘가 부사 하지만인데 하다에 지만이 붙었는데 나중에 이게 굳어져서 접속어가 됐죠. 다음으로 체언 조사의 결합인데 역사적으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된 얘로 명사 아기 뒤에 아가 붙어서 아가가 된 것도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진 거다.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얘는 하지만이라는 말은 하다 뒤에 지만이 붙었어요. 얘 어간 어미. 됐죠? 근데 얘가 하나의 단어가 됐다. 조사는 아기 뒤에 아가 붙었다. 얘가 명사, 얘가 뭐죠? 혹격조사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결합돼서 결국 뭐가? 아가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글에서 말한 건 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얘네들은 그렇지 않지만 얘네들이 그렇게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경우도 접사처럼 있다의 뜻입니다. 또 다른 예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 구가 결합한 형태가 굳어져서 새로운 인칭 대명사가 만들어진 게 대표로 누구다? 누구, 누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는 어떤 사람 고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국어에서 보조사 고, 구가 문장에 없던 무슨 어느 등과 같은 의문사가 있을 때 체언 또는 의문사 그 자체에 결합해서 의문문을 만들었어요. 이와 같은 방식의 의문문 구성은 근대국어에 거쳐 현대국어의 일부 방언에서만 남고 사라졌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봐봐. 거기 뒤에 보면 뭐라고 돼? 고하고 구가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조사라고 돼 있죠. 보조사. 됐죠? 그러니까 결국 이 고와 구라는 보조사가 붙어서 나중에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 여기 얘가 없는데 그 얘가 뒤에 어디에 있는 거예요?
12번에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럼 11번 문제는 아주 쉽죠. 기역 미음에 해당하는 예에서 찾아라. 이건 단어의 형성은 알면 되는 거예요. 단어의 형성에서 한 문제. 됐죠? 밑에 그래서 아기 장수가 맨손으로 산 위에 쌓인 바위를 깨뜨리는 모습이 멋졌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이게 파생어인지 이게 합성어인지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알았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늘 얘기한 게 있죠. 어미를 설명할 때 깨뜨리시 엇겟 사옵 더 군요 이걸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 깨뜨리시 엇겟 사옵 더군요. 이걸 설명할 때 얘가 뭐다? 어근. 얘가 뭐다? 접사. 접사. 여기까지가 뭐다? 어간. 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다? 선, 어말, 어미. 이런 어미 설명할 때 선생님이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군은 뭐다? 어말, 어미. 어말, 어미이기 때문에 이 뒤에는 어미가 될 수 없다. 이건 뭐다? 보조사.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동영상을 듣는 학생들은, 보는 학생들은 이걸 꼭 한 번 정도는 좀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래서 얘가 뭐고 어근이고 얘가 뭐다? 접사입니다. 알았죠? 답이 4번이었죠. 아기 장수가 해서 아기 장수는 기역에 해당하는 예로 어근 아기와 장수 어근 장수가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맨손에서 맨은요. 됐죠? 니은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맨이 어근 손 앞에 결합한 접두사입니다. 싸이다는 됐죠? 쌌다라는 말이 있죠. 쌌다. 근데 쌌다 뒤에 이가 붙으면 이게 뭐가 되죠? 싸이다. 피동 접사가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어간입니다. 그리고 뒤에 뭐가 다가결한 거죠. 얘가 어미죠. 됐죠? 이런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쌌다가 어근. 됐죠? 얘가 뭐? 접사. 그 다음에 얘가 어미다. 여기까지가 어간이다. 이건 기본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데 선생님 너무 빨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 선생님 미리 얘기하지만 기본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예비 고3 학생들은 학교에서 문법을 많이 배웁니다, 사실. 그러니까 내신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문법을 이해해서 암기한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이제 3학년 때 모의고사 보면 문법에서 오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해도 안 하고 그냥 외워서 시험 본 학생은 결국 머릿속에서 다 없어졌으니까 3학년 때 당연히 문법이 약점이 됩니다. 근데 용어도 이해하지 않고 암기도 안 했다. 이러면 결국 이제 문법이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밑에 그래서 싸이다 할 때 쌌다가 어근이고 이가 뭐다? 접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지? 그 다음에 깨뜨리다는 깨뜨까지가 어간이고 리는이 어미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깨뜨다가 있으면 깨뜨다는 말이 있어요. 4번이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습이는 미음에 해당하는 예로 조사, 이가 채운 모습에 결합한 것이다. 이거는 조사, 어미, 어간, 어근, 체온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기본 바탕에 이런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12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A를 바탕으로 해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탐구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라. 3점짜리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중세국어에서 나오는 건데 밑에 거기 현대국어의 인칭대명사 누구가 있다. 누구가 있다. 근데 중세국어에는 어떻게 됐죠? 누를 이라고 돼요. 누를. 그럼 옛날에 분명히 미지칭 대명사가 중세에서는 누였습니다. 누구가 아니고. 알았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내 스승이 누고 할 때도 누고도 똑같죠? 누고 됐죠? 얘는 뭐죠? 보조사겠네. 지문대로 하면 보조사겠네요. 그죠? 나만 누구 됐죠? 누구도 똑같네. 누구도 얘도 보조사겠네. 그래서 15세기의 미지칭 대명사는 얘였다는 거예요. 얘. 됐죠? 근대 국어에 오면 어떻게 돼? 누고고 이렇게 되네. 누고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됐지? 그러면 이러면 이 미지칭 대명사가 누에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근대 국어에서. 뒤에는 얘네들은 뭐겠어요? 얘네들은 보조사입니다. 현대 국어에서는 누구가 돼버렸네. 현대 국어에서. 됐죠?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바뀐 겁니다.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미지칭, 인칭, 대명사,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한 했던 형태가 누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굳어져서 현대국어에서 누구가 됐다. 그러니까 원래는 미지칭 대명사가 누였고요. 얘가 보조사였어요. 근데 이게 근대국어에 가면 누고로 바뀌어요. 그럼 보조사가 또 붙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결국 현대국어에 오면 그냥 누구가 돼버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1번에 뭐라고 돼 있죠? 가에서 미지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 또는 누고, 그 다음에 누구이다. 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가에서는 그냥 뭐라고 봐야 돼? 누라고 봐야 됩니다. 가에서는. 중세국어에서는 그냥 뭐다? 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입니다. 나에서 미지치 인칭대명사는 누구 누구다. 그 다음에 다에서 미지치 인칭대명사는 누구다. 됐지? 그 다음에 가에서 나로의 변화는 결국 누고 누구는 체언과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였다가 새로운 단어가 굳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나에서 다로의 변화를 보니까 현대국어에서는 미지칭 인칭대명사로 누고는 쓰이지 않고 누구만 쓰였다. 끝. 됐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면 이건 뭘 묻는 문제입니까? 이게 문장 성분을 묻는 겁니다. 부사어에 대해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꼭 알아야 돼요. 부사는 뭐죠? 단어, 품사입니다. 부사어는 뭐죠? 문장 성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할 때 이거하고 이거를 관형어와 그 다음에 관형사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부사와 부사어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근데 대부분 문법이 약한 학생들은 얘가 얘 같고 얘가 얘 같아요. 됐죠? 이러면 좀 문법을 다 맞추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밑에 있는 거 그래서 하늘이 눈부시게 푸른 날이 돼. 부사어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부사어에 대해서. 그래서 부사어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원래는 부사는 부사어가 됩니다. 봐. 부사는 그대로 뭐가 된다? 부사어가 됩니다. 체언 뒤에 뭐가 붙으면 이게 기본이에요. 부사격 조사가 붙으면 뭐가 되죠? 부사어가 됩니다. 됐죠? 선생님이 이렇게 빨리 설명하면 아이들이 어이씨 수업 시간에도 저렇게 빠르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겠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빨리 설명하는 걸 여러분들이 따라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수업을 오랫동안 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느려집니다. 학생들이. 지금 수능 시험이 여러분들 사실 수험생들한테 국어요 많은 배려를 한 겁니다. 문항수도 줄여줘. 시간은 그대로. 됐죠? 그리고 지문수도 줄여주고 여러 가지 1교시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어요. 근데도 학생들이 그걸 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보면 영어나 수학 때문에 국어를 멀리한 학생들이 많아서 그래요. 됐죠? 그리고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는데 내가 혼자 공부하는데 진도를 잘 나가지 못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으면 수업을 듣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기본이 쌓이면 그때 혼자서 문제를 많이 풀면 돼요. 성적도 5등급 그 다음에 4등급인데 혼자서 문제 풀면서 국어 점수를 올리겠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알았죠?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놈이 수업 들으라고 권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등급이 낮을 땐 수업을 많이 듣는 게 좋고 등급이 올라가면 점점 수업을 줄이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나가면 됩니다. 됐죠? 이거 이제 그 다음에 용언 뒤에 용언의 어간 뒤에 뭐가 부사형 어미가 붙으면 이게 뭐가 될 수 있다? 부사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문법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됐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죠? 하늘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이다. 됐죠? 그럼 눈이 부시게는 푸른 날이다 할 때 눈이 부시게가 부사어로 쓰였군. 절인 눈이 부시게.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부사절. 봐봐, 이렇게 보시면 돼. 하늘이 하얀 걸로 씁시다. 눈이 부시게. 됐죠? 부시게. 푸른 날이다. 됐습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얘가 주어지. 얘가 서술어고요. 됐죠? 이 뒤에 뭐가 붙은 거예요? 개라는 부사형 어미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뭐가 된 거예요? 부사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얘가 얘를 수식하는 겁니다. 푸른을. 그래서 이 부사절은 뭐의 역할을 한다?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푸른이 뭘 수식하죠? 이 나를 수식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절이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한방눈이 하늘에서 펑펑 내리고 있다. 이때 그래서 부사격 조사 하늘에서와 부사 펑펑이 다 부사어로 쓰였습니다. 맞죠? 이게 여러분 원래 부사어 다 빼버리면 뭐죠? 한방눈이 내리고 있다. 로 끝낼 수 있죠. 근데 거기 하늘에서 펑펑은 둘 다 부사어입니다. 됐죠? 그 다음 밑에 그는 너무 헌 차를. 이 부사어가 여러분들 알죠? 관용어는 체언을 수식하지만 부사어는 꼭 용어만 수식하는 게 아닙니다.
부사는 부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관형사를 수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옷이라고 하면 얘가 얘를 수식하는 겁니다. 관형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답이 3번이 답입니다. 됐죠? 너무 헌차를 한 대 샀다. 이거 잘못된 거죠. 맞죠? 그러니까 또는 이럴 때도 있죠. 아주 빨리 달린다. 이렇게 쓰면 아주가 뭘 수식하는 말이죠? 빨리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사는 관용사를 수식할 때도 있고 부사가 부사를 수식할 때도 있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답은 3번이에요. 영희는 엄마와 닮았다 할 때 엄마와는 절대 생략될 수 없는 필수 성분이라고 하죠. 부사에는 필수 성분이 있죠. 영희는 취미로 책을 읽는다 할 때 취미로가 빠져도 되죠. 그래서 밑에 엄마와 취미로는 둘 다 부사어인데 기억의 엄마와는 취미로와 달리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부사어다. 이런 용어들은 뭐 부사어 공부할 때 거의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모든 것이 제로 되었다, 모든 것이 제가 되었다 할 때 제로는 부사어고 제가는 보호다. 문장 성분은 서로 다르지만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필수 성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됐지?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뭐에 대해서 쓴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의문 변동입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까지 나온 거 보세요.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나오죠? 단어의 형성. 됐죠? 형태소. 두 번째 뭐에 대해서 나오죠? 뭐에 대해서? 문장 성분. 됐죠? 세 번째 뭐? 의문 변동. 됐죠? 이 중에서 뭐? 중세국어 하나 배웠죠? 풀었죠? 그죠? 이게 다란 말이 문제 나오는 게. 그래서 흑일이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 흑일이라고 하면 됐죠? 여기에 일단 니은이 첨가돼요. 됐죠? 니은이 첨가되고 얘가 탈락합니다. 얘가 그리고 니은 때문에 뭐로 바뀌어요? 이응으로 바뀝니다. 됐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쓰인 거죠? 첨가. 첨가, 탈락. 그 다음에 뭐가 쓰였죠? 교체. 이렇게 빨라야 돼요, 문법은. 이렇게 빨라야지. 나중에 문법에서 여러분들 빨리 풀고 여유를 가져서 뒤에 비문학을 완벽하게 맞춰야지 만점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어떤 학생은 무슨 뭐 25분, 25분. 그래서 1번부터 15번은 16번부터 30번, 31번부터 45번. 그래서 25분, 마지막에 답안지 작성 80분. 이런 문제풀이가 어디 있습니까? 1번부터 45번까지 일단 60분 안에 풀려야 됩니다. 또 남은 시간에 어려운 걸 다시 볼 수 있어야 돼요. 연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등급이 높고 대부분 만점에 가까운 학생들이 문제 푸는 속도나 지문 읽는 속도가 빠르답니다. 왜 빠를까요? 많이 문제를 풀고 지문을 읽었으니까 빠른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뭐라고 돼 있죠? 달른. 이거 달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됐죠? 여기에는 뭐가? 얘는 일단 떨어집니다. 됐죠? 그리고 얘가 리을 때문에 리을로 바뀝니다. 됐죠? 그럼 뭐가 있다? 이건 탈락. 그 다음에 뭐가? 교체.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의문 변동에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발야구 하면 발야구라고 하면 여기에 니은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얘 때문에 얘가 다시 리을로 바뀌어요. 됐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죠? 발야구. 됐죠? 됐지? 그럼 이거 뭐? 니은 첨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교체가 있다. 됐지? 그럼 여기 첨가, 탈락, 교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밑에 기역, 디귿은 다 2회 이상이다. 기역, 디귿은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의문 변동은 첨가다. 기역, 디귿에 첨가 없는 거지. 얘 없잖아요. 그죠?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얘 없잖아요. 그죠? 니은은. 그 다음에 의문 변동의 결과 의문의 개수가 변화가 없는 것은 기억이다. 됐지? 여기는 의문이 몇 개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봐야 돼. 이거 의문이라고 보면 안 돼.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결국 흥일이라고 하면 냈죠? 닐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똑같잖아요. 그죠? 이게 원래 모의고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의문 변동하고 의문의 개수의 변화하고. 됐죠? 교체는 여러분 의문 변동이 있겠어요? 없겠죠? 탈락은 있겠어요? 변동이 줄겠죠? 그죠? 변동하면. 의문이 줄겠죠? 첨가는 뭐? 의문이 늘겠죠? 맞죠? 그죠? 그것만 알면 되는데. 그래서 요거는 모의고사에 한번 동일하게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인데 3번이라고 한 학생들이 좀 있다. 니은 디귿에서 일어나는 의문 변동 횟수는 같다. 2번이죠. 두 번. 됐죠? 그 다음에 디귿에서 첨가된 의문은 기억에 첨가된 의문과 같다. 니은 첨가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이제 사전의 개정 전과 개정 후인데 개정 후를 보면 사정 전하고 이건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비교만 하면 되는 겁니다. 비교해주니까 극다가 됐죠? 극다가 됐어요.
근데 1번부터 9번까지 있는데 10번이 추가됐네. 그럼 결국 의미 하나가 추가된 거네. 됐지? 그럼 1번에 뭐라고 돼 있죠? 기여. 표제어의 뜻풀이가 추가되어 다이어의 중심 의미가 미추가 다이어의 중심 의미는 수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걸 아는 사람은 극다라고 하면 극다에서 거기 보면 1, 그 다음에 9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중심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 10 이게 추가됐다고 해서 얘 의미가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다이어에서는 중심 의미는 반드시 이래 의미다. 그 다음에 김밥이 김밥도 되고 김밥도 된다는 건 이번에 표준 발음이 추가됐네. 됐지? 그 다음에 밑에 냄새가 원래 방언으로 내음인데 이 냄새가 내음으로 어떻게 됐다? 표준어 주의를 얻고 뜻풀이도 새롭게 추가됐네요.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태양계 할 때 태양계는 명사입니다. 근데 내용이 수정됐네요.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미음에 새로운 문물을 지칭하는 신어가 표제어로 추가됐다. 이건 그냥 사전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 두시면 돼요. 출제되는 게 정해져 있다. 의문 변동. 그 다음에 단어. 됐죠? 그 다음 문장 성분. 문법 요소. 이해됐습니까? 거기에 뭐? 중세국어. 중세국어를 잘하려면 뭐가 잘 돼 있어야 된다? 현대국어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현대국어 문법이 잘 안 돼 있으면 중세국어 문법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도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문법을 잘하려면 일단 먼저 이번에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하기 전에 문법의 기본 용어를 먼저 다 익히세요. 알았죠? 자음, 모음. 됐지? 자음의 무슨 종류, 모음의 무슨 종류. 됐지? 의문의 변동에 뭐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형태소의 종류, 품사의 종류, 문장 성분의 종류 정도는 기본으로 좀 알고 겨울방학 때 뭐 EBS가 교재가 나오든 아니면 다른 수업을 듣든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용어를 가지고 이해를 하다 보면 좀 빨리빨리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을 쌓고 나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됐죠? 근데 만약에 내가 2학년 때 문법 내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뭐 문법에 어느 정도 용어 이해는 자신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문제만 열심히 풀면 문법이 약점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예비 특히 고3 학생들은 기말고사 끝나고 겨울방학이 엄청 중요합니다. 됐죠? 이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은 최대한 잠을 줄여서 많은 양을 보고 초반에 등급을 성적을 올려놔야지 후반에 내가 좀 여유롭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